위대한 법전의 도입부에서 그가 약속했듯이 프라이는 성경에서 이미지와 이야기 구조의 단일성을 분석한다. 그는 구체적 이미지의 몸체로 도시, 산, 강, 정원, 나무, 기름, 연못, 빵, 술, 신부, 양,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의 계시적이고 악마적인 시각의 도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비평의 해부에서 스무고개 놀이처럼 인간의 사슬을 반영하고 신, 인간, 자연 세계에서 이끌어진 이미지의 종이에 나뉘는 연속을 구상한다. 이런 전반적 틀은 신적이고 악마적인 영역을 평강시키고 분류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도덕적 변증의 세속적 대조는 소위 비평의 해부에서 논의된 것처럼 세속적 성경에서 그리고 후반 작업의 로맨스의 검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이미지의 구조적 원천으로 변증적 틀의 정체성은 그의 초기 통찰력의 하나를 반영한 것이다. 즉, 그 희극적 로맨스는 서구 문학의 중심적 구조이다. 성경에서 이야기 구조의 단일성은 즉각적으로 성경이 창조의 시작과 계시의 종말로 이루어진 사실을 관찰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야기는 희극은 상승하고 비극은 하강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프라이는 그가 그의 조명 환자적 낙심이라고 쾌활하게 부르는 장을 다시 구성한다. 프라이는 그 장을 신화책의 연속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는 모든 높은 곳에, 예를 들어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예루살렘과 낮은 곳, 이집트, 바빌론, 로마는 서로 은유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U자 형태를 취하며 거의 그것에 근접하고 희극의 기본적 형태로서 문학에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프라이는 배신과 해방에 반복하는 신화체계와 함께 전체적 성경을 이 이야기의 논리에 따라 구조화된 신적인 희극으로 본다. 위대한 법전을 출판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속편, 힘있는 말들이 나왔다. 전편과 같이 이 책은 구어 형태 그리고 성경의 독자적 형태로 캐리그마적 은유와 신화를 통한 선언이 형태에 대한 논의를 연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경구조에서 서구 문화의 이미지와 이야기 형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근본적 인간 관심에서 이야기와 이미지의 단일화된 구조적 원칙을 위치시키고 인간관계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음식, 성, 재산, 그리고 자유이다. 문학은 우리의 사상적, 개념적 관심과는 합병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 정신적 형태로 그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주요하게 발전한다. 문학은 살아남고 사랑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막는 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인간 존재를 보여준다. 이러한 단순한 진실로부터 전체적 문학의 체계는 펼쳐진다. 프라이는 네 가지 주요 문학의 이미지를 이러한 주된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며 그들을 네 가지 주제별 다양성 또는 원형적 상징인 동굴, 정원, 아궁이, 산을 통해 동질화시킨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은 우주관을 형성하고 세계의 나무 또는 신화적 사상 위에 구조화된다. 프라이가 이러한 상징주의의 영역에 반영된 창조적 주도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는 아래에서부터 창조적 주도권이 나오는 낭만적 혁명에 의해 소개된 역전된 하위의 두 개념인 동굴과 아궁이의 개념을 빌렸다. 따라서 정원과 산이 되는 상위의 두 개념의 이미지적 개념은 위로부터 시작되었던 유럽 문화에서 전 낭만주의로부터 크게 기이한 것이다. 도표의 바탕은 블레이크가 예술가로 연상했던 루소의 영역이다. 프라이가 특성에 의해 의도한 예술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재료인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세계의 현실의 상상적 비전에 속한 확대된 힘과 의식이다. 이것은 단지 힘으로 예술의 힘은 우리에게 자연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을 보여준다. 그것은 역사의 둘레나 또는 물리적 사회적 현실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힘 있는 말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립하는 네 가지 단계의 우주나 속편의 순환 또 다른 만다라나 네 개의 바퀴를 발견하면서 프라이의 핵심적 비전의 생생한 일관성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비평의 해부와 네 가지 문맥적 이야기 형식 또는 신화체계들의 희극, 로맨스, 비극, 아이러니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프라이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이것은 다른 재기이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초기 비평적 접근의 과정과 시작으로 회귀하지만 이러한 재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삶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 프라이의 문학자로서의 명성은 세계로 알려진다. 70년대 말에 그는 부산스럽게 여행을 했다. 1977년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이탈리아 문학 이론가로서 그가 존경을 받았던 이탈리아 여행은 특별히 성공적이었고 그의 작품에 대한 3일간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몇 년 후 다시 성공적으로 로마에 돌아온다. 수년간 고통을 받았던 헬렌과 그는 호주로 약 한 달간에 걸친 여행을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날 밤 킨스랜드에 있는 카이르네로 오는 장시간 비행으로 그녀는 쓰러지고 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한다. 그녀의 죽음 프라이를 절망과 운둔으로 몰아넣고 두 번째 성경 연구에 대한 진척도 한동안 방해했다. 다시 생기를 얻어 프라이는 힘있는 말들이라는 열매를 남길 수 있었다. 이 책은 1990년 가을에 선보였다. 꼭 한 달 뒤 그는 병원에서 암을 판정받았고 1991년 78세 나이로 갑자기 운명한다. 두 시선은 세속적 문화에 대한 성경의 관계에 대해 더 긴 책의 더 짧고 더욱 다가설 수 있는 판으로 프라이의 마지막 작품이며 그의 죽음 이후에 금방 나타났다. 그런 비전이 비는 평가로서 마지막 문장으로 나타나기에는 적절한 주제였다. 윈지트가 제안한 것처럼 비전이 있는 비평이란 비전이 있는 시의 특전을 꽤 즐기는 것은 아닌 것이 진실일 수 있다. 두 시선의 서들은 그렇게 많은 책 속에서 완벽하게 인생을 산 자의 청명함이 놀랍지 않게 작가의 다가오는 종말을 조용하게 명시한다. 프라이는 강의로 이루어진 처음 세 장의 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합교회 신도와 캐나다 연합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강연한 것이다. 그것을 한 교회의 한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런 의견들이 최종적인 확신의 판단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과정으로 읽혀져서는 안 되고 비록 순례 여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순례자의 마지막 휴지로 읽혀져야 한다. 만약 순례자의 가정이 분명한 연합교회의 한 구성원의 영적인 탐구의 은유라면 번연의 위대한 책을 훈육보다는 로맨스에 뿌리 박힌 것으로 본 어떤 이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로맨스가 세속적이기는 하나 어떤 성서라면 성서는 그것이 희생되더라도 어떤 로맨스의 형태가 된다. 프라이가 말하기를 나는 항상 나의 길을 선택하고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역시 원하는 어떤 것이기를 확신했다. 그리고 만약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길을 택했다면 나는 영적 중력에 이끌려 벼랑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비슷한 기분으로 그는 세속적 성경에서 전도서로부터 구절로 대답한다. 갈망으로 헤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시야가 더 낫다. 위대한 문학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갈망으로 헤매는 것일까? 끊임없는 무한과 반대되는 진실한 무한대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갈망을 찾아 헤매는 방황이 없다면 위대한 문학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추측컨대 보는 것과 갈망이라는 중대한 두 요소에 대한 그의 사상의 삶에 대한 공헌은 그의 유별나게 생산적인 지적 삶에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의 생애는 힘 있는 말들의 두 시선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상상력의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갈망에 바쳐졌다. 노드러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과 신성, 글을 읽으면서 70년대 초 비평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필독서처럼 읽었던 책이 이상섭 교수의 문학 연구의 방법이다. 탐구신서 57번으로 나온 이 작은 문고판은 책 크기로 볼 때는 어쩌면 볼품없는 한가 문고판이었지만 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초년생인 나에게는 당시에 크나큰 비중으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다.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과 문학 비평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한국 문화 작품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놓은 사례들이 국문학도인 나에게는 신선한 하나의 모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역사주의 비평 방법, 형식주의 비평 방법, 윤리주의 비평 방법, 심리주의 방법, 신화 비평의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작은 책자를 다 읽고 나서 여러 비평가들이 머리에 맴돌았지만 끝까지 머리에 남은 이름 중에 하나가 노드러 프라이였다. 신화 비평 방법이 이 책의 구성상 제일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나의 종교적 관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 신화 비평의 총수격인 노드러 프라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난 1982년에 다시 프라이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다. 임철규 교수에 의해 번역된 프라이의 대표적 저서인 비평의 해부가 그것이다. 이 책을 접할 때 내가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였지만 이 번역서를 독파하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역자의 말처럼 프라이가 가진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양에 나의 선의해가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러한 나의 초라한 자의식 때문에 나의 가슴에는 남달리 프라이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를 한번 만날 수 없을까 하는 열망이었다. 당시 그가 아직까지 캐나다 토론토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한번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을 여러 번 가졌다. 그러나 국문학도인 나에게 그런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캐나다에 있는 친지를 통해 알아보니 토론토 대학에 오더라도 그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워낙 유명한 교수이고 고령이라서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꿈만 가지고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90년대 초로 접어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다.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나 혼자만의 열망만 가지고 있다가 그가 먼저 지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학문에 대한 짝사랑이랄까, 사람에 대한 짝사랑이랄까, 그럴 열망 때문이었다. 프라이가 세상을 떠나 몇 년 후에야 나는 캐나다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겨울 한 달가량의 해외 연수 기회를 얻어 나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칼톤 대학 오타와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머물면서 나는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들렀다. 토론토 대학은 그 규모나 분위기로 보아서도 세계적인 대학이란 것을 쉽게 훔쳐볼 수 있었다. 현대식 건물과 옛 건물들이 혼재해 있는 캠퍼스는 1월이었지만 이미 대학은 개가 한 상태였다. 다양한 얼굴 모습과 피부 색깔을 가진 젊은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파도처럼 밀려다니고 있었다. 도서관과 영문과가 있는 건물만 보고 토론토 대학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가고 그가 걸었던 캠퍼스와 건물만 보고 학교를 빠져나와야 하는 나의 심정을 편치를 못했다. 오타와로 다시 돌아와서 칼톤 대학의 비교문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독일계 태생으로서 언어학을 기초로 해서 비교문학과 비평이론을 강의하고 있었다. 짧은 영어로 그와 최근의 비평이론을 이야기하다가 나의 관심인 프라이 교수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프라이의 원형 비평이론, 나아가 신화 비평이론들이 너무 도식적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문예 비평가가 캐나다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의 결론은 현재 새로운 비평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를 볼 때는 프라이에 버금가는 비평가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었다.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 일반적으로 종교적 체험이라면 우선 현재적이고 감각적인 영적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종교적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축적이 된 지혜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라이의 경우도 실제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통한 종교적 체험과 그의 사색을 통한 일반적인 영적 조망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라이의 경우 그의 생애에서 3번의 확실한 종교적 체험이 있었다. 2번은 그가 10대였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2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이 3번의 종교적 체험은 프라이의 노년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다. 학교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독하게 냄새나는 옷을 하수도에 벗어던지고 그곳에 한참 서 있었다. 그것은 죄의 짐을 벗어던지는 존 번연의 감정과도 같았다. 그 짐은 불안이었다. 그 무엇으로도 그때의 상황을 형성할 수 없다. 단지 나는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뿐이었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다. 2번째 종교적 체험은 그가 14살 때 방기차를 타고 시카고에 있는 그의 누이를 방문할 때 일어났다. 밤을 지새우는 첫 번째 긴 여행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바깥은 점점 어두워지고 창밖의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순간이었다. 기차의 창안과 바깥을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순간이 다가왔고 그 순간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환상과 실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점차 바깥 세계는 볼 수 없게 되어 단지 자기 자신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 이 가정은 역전되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던 시선은 바깥 세계로 바뀌었다. 물론 이 체험 현상 자체는 프라이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자연과 세계의 인식은 언제나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이해력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수동적 마음 상태는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믿게 한다. 그래서 환상에 만족하고 무감각해지면 객관적 대상은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아도취적 회상에 만족하고 만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환상적인 마음에 맞서는 것은 활발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비판적 지각 과정을 통해 자신이 투영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프라이의 세 번째 종교적 체험은 아카데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프라이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일종의 통찰력에 속하는 것이다. 시험을 위해 주입식 공부를 하다가 잠이 모자라 각성제를 먹었을 때 그는 갑자기 전에 꿈꿨던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다 훨씬 많은 갈래 지워진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 체험에 대한 프라이의 설명은 블레이크의 시와 밀턴을 논하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늘 하던 나쁜 버릇처럼 밤이 되기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페이퍼의 전면은 주석이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어려웠다. 그러나 후면에는 발견되지 않은 원리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원리들은 밀턴과 블레이크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반문학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일 밀턴과 블레이키가 이 점에서 닮았다면 동질성의 추구는 개인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든다. 새벽 3시경 또 다른 하나의 직관이 나에게 떠올랐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20년이 걸렸지만 두 시인은 동일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동일성은 개인적인 다양성으로도 유도했다. 이로써 나는 희미하게나마 역사적 시기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원리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신화적인 틀의 원리였다. 성경이 유럽 시인들의 신화적인 틀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깨닫자마자 많은 문제들이 스스로 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라이의 세 가지 종교적 체험을 두고 볼 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체험이 일반적인 종교적 체험과는 관련이 적은 비평적이고 철학적인 통찰로 보인다. 이런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임스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을 포괄적으로 논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의 본질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험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높은 힘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상태로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높은 힘이란 자기 자신 밖의 우주 속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낮은 존재 전체는 부서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적 체험을 제임스는 종교적 체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임스에 의하면 프라이의 첫 번째 종교적 체험은 불안과 죄의 짐을 벗어던지는 회심의 체험으로 분석하며 두 번째 반기차 여행의 경험은 자기 절망의 폭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쥐어 없애고 새로운 자신의 삶을 다시 얻게 되는 종교적 체험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이크와 밀턴을 통한 경험은 통일성의 인식을 본다. 즉 모든 사물에 관통하는 다양성 속의 개인성의 인식을 말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주의 유일성에 대한 지각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은 전통적인 종교 경험에 가까운 것이며 감리교 교육의 영향이라고 제임스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은 그의 비평 작업에 영적 조망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밀턴은 지적하고 있다.
성서 인식에 나타난 신성. 프라이의 문학 인식에 있어서 뺄 수 없는 대상은 성서였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성서는 신화 양식을 가진 성서였다. 즉 신성한 서적이면서 문학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서를 세계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성서를 구성상 창조 신화에서 묵시에 이르는 단일한 원형적 구조로 이루어져 본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구약은 신약 속에 계시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공리를 성경 해석의 한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그의 상징 원형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예형론적 입장을 말한다. 예형론이란 신약 성서의 사건이 구약 성서 속에서 상징적으로 예시되고 있다는 사상으로 구약 성서의 인물과 사건은 신약 성서의 또 그 구원의 역사의 예언이라는 아우에르바의 진술과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자 하는 하느님과의 예언적 관계를 말한다. 희생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탄생시키기 전에 이미 구약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미 이삭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 자체 속에서 구약의 신약을 통한 예언의 확인은 프라이에게 있어서는 상징과 원형 이론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프라이는 성경 속에서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중심 인물의 영웅적 편력과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런 영웅적 인물의 편력, 신비적 탄생, 신의 아들로서의 인지, 굴욕, 배신, 순교, 새신랑, 괴물의 정복자, 새나라의 지도자, 이 성서의 구석구석에 순환을 이루면서 성서 전체는 창조에서부터 무시로서 거대한 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삶, 죽음, 재생이라는 순환운동이 전체 성서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그가 신화 비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체계로 세운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아침, 낮, 오후, 저녁의 순환성과 상징적, 그에 따른 원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프라이가 성경을 성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문학으로 바라보고 성서에 대한 고동 비평을 행함으로써 순수한 문예 비평적 관점에서 성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등 비평적 관점에서 성서를 분석해보면 오전, 주석, 교정, 삽입, 합성, 혼동, 오해 등과 같은 요소들이 내재한 스크랩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요소들 역시 예형론적인 통일체를 쌓아 올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된 요소를 보아 성서를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체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가는 성서로 완성되기까지의 편집과 교정 과정 역시 영감, 신성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는 이와 같은 성서관에 의해서만 우리는 문학적 상징에 대하여 성서가 실제로 끼친 중요한 활력과 영향력을 취급할 수 있다고 법률로서 성서의 신성성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성서가 신성한 사회적 체계로서 이후의 문학 작품의 원형과 상징을 제공하는 실체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식 이론에 나타난 신성. 프라이의 사유는 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문학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비평을 시작하면서 비평가의 독자적 영역을 간주하였으며 문학 내에서 비평을 위한 개념적 틀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비평의 공리와 전체는 비평이 다루는 예술 자체에서 싹 다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의 비평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문학 작품을 읽고서 그 자신의 지식에서부터 그가 사용할 비평 원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의 생각은 비평 원리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정치학이나 과학이나 혹은 이런 학문들의 결합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평이 문학 자체로부터 비롯된 어떤 하나의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려면 지금의 수준은 비평의 기본적 원리도 모르는 실정에 있다고 도전적인 발언을 했다. 프라이의 생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시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식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의 비평 이론으로
문학 전체에 적용할 수 있고 비평 절차상에 일어나는 타당한 형태를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원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프라이 생각에는 신비평이나 형식주의 비평이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은 하지만 통합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고 보물어서 그는 비평의 개념적인 틀의 체계적 또는 포괄적인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비평은 통합 원리 즉 생물학에 있어서의 진화론과 같이 비평이 취급하는 현상들을 전체의 부분들로서 바라볼 중심적인 가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라이는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다. 첫 단계는 무의미한 비평, 즉 체계적인 지식 구조를 확립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화론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일이다. 개론적인 비평 이데올로기의 열변 속에서 짜임새 없는 주제를 개간하려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견해들, 이 모두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평에는 각양각색의 인접 영역이 있지만 비평가는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그 인접 영역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라이는 비평의 체계화를 위한 도식화를 시도한다. 그 도식 내용은 우선 양식, 나아가 장르적 접근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형을 통한 신화 비평론이다. 이 두 영역 중 우선 양식론에 나타나는 신성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프라이의 우선적 관심은 단순한 역사적 장르의 확인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과할 수 있는 체계나 틀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밝히고 있는 등장인물의 탁월성의 차이에 따라 문학작품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명제에 하나의 잣대를 새롭게 제안한다. 그것은 주인공의 행동 능력, 다시 말하면 보통 인간보다 그 주인공의 행동 능력이 더 큰가 더 작은가 또 같은가 하는 기준에 따라 문학작품을 분류한 것이다. 그 분류가 신화, 로만스, 상위 모방, 하위 모방, 아이러니 양식이다. 첫째 신화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한 그가 그들의 환경보다 뛰어난 환경에 처해 있어 주인공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신화는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상적인 문학적 범주 밖에서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로만스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뛰어나기도 하지만 신의 위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식되는 영역적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로만스의 행동이 행동하는 세계에서는 일상의 자연 법칙이 일부 정지되기도 한다. 즉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용기나 인내의 기적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일단 로만스의 세계가 전제되면 요술 부리는 무리라든가 사람의 말을 하는 동물이라든가 무서운 도깨비나 마녀 등이 개연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만스는 전설, 민담, 옛날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유래되는 문학작품을 만나게 된다. 세계 상위 모방, 양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만 자신의 타고난 환경보다 뛰어나지 못할 경우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람 열정, 표현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자연적 질서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대부분 선사시나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넷째, 하이모방, 양식의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한 자신의 환경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다. 우리는 그 평범한 인간성의 반응을 나타내며 따라서 우리는 시인에게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개연성의 기준을 지키게끔 요구하게 된다. 다섯 번째, 아이러니 양식은 힘에 있어서도 지성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굴욕, 좌절, 부조리의 경멸에 찬 눈초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의 행동에서 받게 된 인물이다. 그런데 프라이는 이렇게 다섯의 양식을 제시하고는 지난 세월 동안 서구 문학이 한결같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쪽으로 점차 그 중심을 옮겼다고 보고 있다. 즉 신화에서 로만스, 로만스에서 상위 모방, 상위 모방에서 하위 모방, 하위 모방에서 아이러니 양식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그의 문학의 뿌리 혹은 근원이 신화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양식론의 출발을 신화에 둠으로써 신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원형 비평론에 나타난 신성. 프라이는 원형 비평론을 제기하면서 문학의 구조 원리는 원형적, 신비적,
비평으로부터 유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비평 방법만이 보다 큰 문학 전체의 맥락을 찾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양식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야기의 양식들이 신화적인 것에서 하이 모방과 아이러니로 옮겨지면서 극단적인 사실주의, 즉 인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화 양식, 즉 신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문학 양식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관습적인 것이 된다고 본다. 프라이는 이를 비잔티움의 종교 그림이 그 구조면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양식화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 원리가 기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래서 프라이는 원형 종교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래서 프라이는 원형 비평론과 원형의 문법론에서 성서의 상징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프라이의 원형 연구는 신화 세계의 탐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원형 비평론에 나타난 신성성을 놓칠 수 없다. 프라이가 이렇게 신화에서 원형을 확인하고 그것을 문학작품 속에서 구조화한 결과는 우선 세 가지 층위로 나타난다. 첫째 구조는 전이되지 않은 순수한 신화로서 일반적으로 신과 악마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달리 운이에 의하여 신은 바람직한 존재, 악마는 바람직하지 못한 존재로 완전히 동일시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세계는 이러한 문화가 같은 시대에 속하고 있는 종교가 그려내고 있는 천국, 지옥과 동일한 것으로 이따금 간주되기도 한다. 이 두 개의 운이의 구조를 프라이는 각각 묵시를 악마적으로 부르고 있다. 두 번째 구조는 로만스적이라고 불렸던 일반적인 경향, 즉 인간의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화적인 패턴을 자주 떠오르게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구조는 사실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신화적인 패턴이 보통 무기적인 것보다도 악마적인 것을 한층 더 시사해 준다고 본다. 이러한 예를 호돈, 포우, 콘레드, 하디,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품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구조화의 바탕 위에 프라이는 묵시적인 세계와 악마적인 세계의 이미지 구조, 두 개의 중간적인 이미지 구조 해명,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구조의 동인이 되고 있는 발생원적인 이야기, 미토스의 해명을 통해 그의 원형 비평 이론을 체계하고 있다. 이들이 논의를 개관함으로써 그의 비평론의 바탕에 대한 신성을 확인해 본다. 프라이는 원형적 의미 이론에서 우선 묵시론적 이미지를 성서를 통해 그 패턴을 찾아내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결합되는 신의 세계에서의 한 분의 신, 인간의 세계에서의 한 사람의 인간, 동물의 세계에서의 한 마리의 어린 양, 식물의 세계에서의 한 고리의 생명나무, 강물의 세계에서의 한 개의 건물 사원이다. 즉 그리스도는 한 분의 신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며 신의 어린 양이며 생명의 나무 또는 포도나무이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며 그의 부활한 육체와 동일시되는 다른 세워진 사원이다. 프라이는 성서에 나타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형식으로 신의 세계에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일리아드, 브리히다, 마라냐카, 오피드시아드, 천국편 등의 문헌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다만 악마적 이미지에 있어서는 묵시적인 상징과는 정반대의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세계가 제시된다. 말하자면 악몽과 산 재물의 세계, 속박과 고통과 혼란의 세계, 도착되고 황폐한 세계 폐허와 무덤의 세계, 고문도구와 바보 천지들의 우글거리는 세계가 제시된다. 이는 묵시적 이미지가 종교적인 천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듯이 이와 정반대의 대립을 이루는 이미지가 단테의 지옥편과 같은 실제적인 지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천구의 84년 출구가 없다. 한낮의 어둠 등에 있어서처럼 인간이 지상에서 만들어낸 지옥과 연관되기도 한다. 이렇게 프라이는 묵시적 이미지와 악마적 이미지를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투사되는 불면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서 끝나지 않고 로만스 양식, 상위 모방 양식, 하위 모방 양식에서는 이 두 이미지는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며 작품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묵시적 세계와 악마적인 세계는 순수한 은유에 의해서 동일시되는 구조이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으로서 바로 투사된다고 본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는 연속적인 삶은 있으나 과정이 없기에 신화를 자연에 적용하여 가정 즉 순환 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체계를 완성시킨다. 그것은 프라이가 말하는 장래 발생, 이전의 이야기 문학의 내 요소, 즉 미토스이다. 다시 말하면 계절의 주기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이미지에 희극, 로만스, 비극, 아이러니와 풍자의 네 범주를 적용시키고 있다. 천국을 위로, 지옥을 아래로, 그리고 순환적인 우주나 자연의 질서를 여기에 첨가하여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통해 순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런 패턴화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닥 구조가 거의 성서에 의존해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의 원형 비평 체계 속에 나타나는 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원형 이미지의 기초가 되는 묵시적 이미지와 암마적 이미지는 성서가 지닌 천국과 지옥이라는 기독교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두 세계이기 때문이다. 잠정적 마무리. 프라이가 주창했던 원형 비평은 단순히 신화와 문학 사이의 관계만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김열규 교수는 현대문학이 지뤄낸 신화탐색은 초월적 세계와 현상세계에 감각할 수 없는 것과 감각의 대상인 것, 그리고 원시적인 것과 오늘의 시대 사이에서 인간들이 잃어버렸거나 놓쳐버린 매듭을 되찾음으로써 세계와 생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자 한다고 그 의의를 피력한 바 있다. 확실한 원형 비평적 시야 속에는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적 고향의식, 자기 정체성, 원시적 생명력, 신성성의 회복 등의 명제가 제기된다. 이는 바로 현대에 세속하는 신을 이 세계 속에서 추방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음 말한다. 신이 추방된 자리에 신화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원형 비평의 진리의 의의와 한계는 바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프라이의 원형 비평이 지니는 신성의 의미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 양면적 가치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프라이의 원형 비평이 지닌 이런 점을 해명하기 위한 서론이었음을 밝혀둔다. 역자 후기. 역자가 엠 프라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1970년대 초 비평 방법론을 공부하면서 그의 이름을 처음 접했으니 연수로 치면 30년이 넘는 셈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라이에 대한 연구서나 저술에 대한 수집과 검토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이론과 논의들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2년 8월 중순부터 2003년 7월 중순까지 약 1년의 연구년을 캐나다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 프라이의 저서와 그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깊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이의 저술들이 30여 권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다각각의 특징들이 있지만 역자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책은 도시선. 관심을 특별히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책이 그의 마지막 저서라는 점과 부담을 주지 않는 소책자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책 같으면 번역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내에서 이 책을 구할 수 있었기에 캐나다로 연구년을 떠나기 전에 번역을 시도를 해보았지만 선물을 번역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 전체가 4장으로 이루어진 얇은 책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역자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라이의 한평생의 생각들이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의 언어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연과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들이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년을 결정되어 캐나다로 향할 때 이 책을 빼지 않고 챙겼다.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연구는 주로 이 책을 번역하는 일과 프라이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서들을 읽는 것이 중심이었다. 번역을 하면서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 우선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국문학 전공자가 가진 한계였다. 번역의 실질적인 난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번역을 하다가 어떤 때는 도서관 서가에 꽂혀있는 번역 이론서를 지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이었고 번역의 실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좀 더 나은 번역을 위해서는 프라이의 문학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번역이 벽에 부딪혀 진전이 되지 않을 때는 프라이에 대한 연구서를 읽으면서 번역을 위한 선의의 폭을 넓혀갔다. 그러나 번역의 수준과 그 깊이는 역시 역자의 선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특히 이 책은 프라이가 그의 후반기에 성경을 중심으로 논의한 종교적 성격이 각각 강한 두 책인 위대한 법정과 힘있는 말들의 소편이라 할 수 있어. 번역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즉 종교 속에서의 언어와 의미를 추구하고 있어 그 내용의 깊이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이 번역됨으로써 프라이의 저서는 이제 한국어 번역저가 5권으로 늘어났다. 단순한 숫자의 늘어남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프라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이해가 전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책이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프라이의 문학적 견해와 역사의식, 그리고 사상의 저변이 폭넓게 이 책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미에서는 프라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신화원, 원형 비평, 방법론의 제한자로서의 프라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문화 연구의 텍스트로서 프라이의 논평들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즉 프라이가 남겨놓은 저술들이 문화라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미망들을 함축하고 있기에 문화 연구자들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문예 비평이 문화 연구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의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프라이의 비평론들이 지닌 문화적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번역자를 펴내면서 부록으로 3편의 글을 보태었다. 엠 프라이의 흔적을 찾아서, 노드럽 프라이 그 비전의 삶, 노드럽 프라이의 종교적 체험과 신성. 첫째 글은 캐나다에 있을 때 프라이가 다니고 재직하던 토론토 대학과 몽턴의 에버든 고등학교를 찾아 나선 문학기억이고, 둘째 글은 프라이의 생애를 그의 중요한 저술들과 관련해서 정리한 프라이의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조셉 아담슨이 쓴 프라이의 비전의 삶을 번안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이 글을 실은 이유는 한국의 프라이의 저서는 몇 권이 번역되어 있지만 프라이의 비평적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소개글이 전혀 없어 프라이를 이해하는데 자료의 부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3번째 글은 프라이의 비평론들을 종교적 측면과 관련시켜 본 1996년 캐나다에 처음 갔다 와서 쓴 역자 나름의 프라이에 대한 미완의 논평이다. 이 무딘 글들이 프라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이 자그마한 책이 빛을 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캐나다에서 연구년으로 머무는 동안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이국 생활의 고충들을 옆에서 해결해 주었던 처남 최호연, 최성현 가족들, 칼튼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도와주었던 교수, 칼튼 대학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수였던 경제학과 박스빈 교수, 매주 만나 한국인의 삶의 채취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던 오타와 한인교회 교인들, 짧은 기간이었지만 깊이 각인된 이들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외국어를 전공하는 딸 유빈이가 원고 정리를 많이 도움 주었고, 알아보기도 힘든 필체로 휘갈겨진 번역 초고를 입력하느라 고생한 국문가 이은미 양의 수고를 잊을 수 없다. 힘든 지역 출판의 현실 속에서도 이기란 사장이 출판을 맡아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지역 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어 지역 출판이 생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